네, 안녕하세요. 계속 그림만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올라왔으면 딱딱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1운동의 사회문화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 이응노 화백이 그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정확하게 언제 그린 그림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946년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확인은 못했고, 올해 서울에 있는 서울 역사관에서 광화문에 있는 서울 역사문화관인가요? 거기에서 3.1운동 관련 전시회를 할 때 이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순사들이 서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만세를 다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오늘 제가 3.1운동의 사회문화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서론적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한국의 독립운동 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운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또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카이로 선언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열단과 같은 의열투쟁, 또 사회주의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수의 독립운동 참여자를 배출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3.1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관점을 이제 사회문화사적인 측면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정착됐다라고 하는 것, 또 공화주의 정치 사상이 정립됐다고 하는 것, 또 문화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 또 한국 민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 평등의식이 크게 확산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정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20세기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민족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남북한의 대표들이 만날 때도 항상 그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족 자율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문장은 20세기 한국을 거의 규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는가? 이 3.1운동의 당시에 나왔던 여러 선언문들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에 한국을 조선으로 고쳐 부르고 외지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로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선을 식민지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겪으면서 조선 사람들은 조선이 실제로는 식민지구나,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당시 총독부는 동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특히 일본어로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데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보통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일본어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1학년 때부터 일본어로 수업을 당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1910년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하세가와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무단 통치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헌병정찰 제도라든가 태영령이라든가 경찰권 처벌규칙 이런 것 등등 각종 악법을 동원해서 한국인들을 이제 무력으로 억압하고 구속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당시 일본은 자국이 안고 있던 인구의 과잉 문제,
식량 부족 문제를 식민지 조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조선으로 농업 이민을 보내기 시작하고, 또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대량의 쌀을 실어 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 자본가들을 위해서 그 원료가 되는 조선에서 육지면을 재배한다든가 뽕나무를 재배해서 일본으로 실어 갔습니다. 또 당시 그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일본의 대규모 회사들까지도 이 농업 회사를 조선에 설립을 해서 각지에서 조선 각지에서 농지를 사들이거나 개간하고 간척해서 농장을 개설해서 높은 그런 그 고율의 소작률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자본이 적은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무일푼이다시피 한 그런 일본인들까지도 조선으로 진출해 와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이것을 고리대로 활용을 해서 조선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조선 농민들의 농지를 탈취했습니다. 총독부는 또 재정의 확충을 해서 토지화 사업을 실시했고 연초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인지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초세, 주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식민지민으로 이렇게 보고서 모욕하고 차별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이제 많았죠. 다 아시다시피 조선 사람들을 이제 요보라고 부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9년이 지나갔고 1919년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9년 동안 참다가 하필 1919년에 봉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창을 하게 되었고, 1919년 1월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파리 강화회에서는 민족 자결주의 기초에서 주로는 이제 유럽의 각 민족들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이런 이제 회의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3.1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설사 독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독립의 의지를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기획하고 이것을 이제 터뜨리게 된 것이죠. 3.1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내가 만세를 불러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 있는 한국인 대표들을 응원해야만 조선이 독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결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는 한국인들에게는 독립과 자주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에 한국 독립운동 사상의 사상적 기반이자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민주공화제 정치 사상입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물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해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된 것인데, 당시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채를 공화제로 하고 정체를 민주제로 한다는 것인데, 왜 하필 당시 중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그냥 공화제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공화제라고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민주공화제라고 표기를 했는가?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 주로 서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공화제 안에는 귀족이 중심되는 공화제가 있고 또 민중이 중심이 되는 공화제가 있다고 하는 것, 즉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화제를 하더라도 귀족공화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굳이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자, 민주공화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문구를 역시 똑같이 집어넣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인민공화국을 표방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만 거의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권력의 분립에 있다. 즉 이른바 삼권분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공화국은 삼권 분립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인민공화국은 그 체제상 권력의 집중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이라든가 내각에 권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 재헌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선생이 쓴 글을 보면 당시에 이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것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문구는 대한민국은 귀족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의 하라다카시 수상은 조선을 차별해온 법과 제도들을 개정해서 일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내지 연장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 총독으로 온 사이토 총독도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죠. 여기서 문화라는 건 영어의 컬처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문치교화라는 것을 줄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총과 칼로서 지배를 했지만 앞으로는 글과 말로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정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언론, 출판, 집회, 단체 조직의 자유를 제한된 법에서 허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아를 목표로 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친일 협력 세력을 육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글 신문과 잡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창간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와 같은 신문이 창간되었고, 개벽, 조선지광, 서울, 공제, 신여성 등 각종 잡지들이 창간됐습니다. 그러나 총독부 경찰당국은 신문에 대해서는 사후 검열, 잡지와 단행본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쇄를 해서 첫 장을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넘겨서 검열을 받는 것이니까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경찰이 볼 때는 기사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신문을 혹은 잡지를 아예 압수하거나 또는 정간, 폐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필자와 편집인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언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까 앞서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개벽이라든가 또 조선지광 이런 이제 잡지들이 창간이 되었고, 여기에는 이제 각종 그 시사와 관련된 그런 글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제라고 하는 잡지는 조선 노동공제회에서 창간한 것으로 주로 이제 당시 노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노동운동 단체였기 때문이죠. 또 부인하는 잡지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른바 오늘날에 우리가 여성 해방이라고 합니다만, 당시는 부인 해방이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왔고, 이것을 이제 선전하기 위한 그런 잡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생활이라는 잡지도 창간이 되었는데, 여기 주필이 김명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당시 사회주의자로서 이 신생활의 여러 가지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문해지의 백조라든가 창조라든가 이런 잡지들이 창간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당시 이 중해일보라는 그 1929년 12월 28일자 신문인데요. 당시 경찰이 이제 검열을 한 흔적이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그 펜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그거 가면서 기사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어느 정도 압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해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의 신문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2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은 그 압수 건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이 아예 발행 정지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달 동안이고 거의 길게는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신문이 그 정간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신생활제 같은 경우에는 피라 사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최초의 피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라 사건에 의해서 당시 김명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죄를 언도받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언론인들은 언론 압박 탄핵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빈번히 열고서 이 언론에 대한 탄압을 이제 철회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전조선 기자대회 같은 것을 서울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문화정치 하에서 각종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각종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주로 대중의 계몽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문화운동은 신문화 건설, 신교육 보급, 경제적 실력 양성, 구간습 개혁, 민족성 개조 이런 것들을 매번 계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것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수많은 청년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각종 노동운동단체, 농민운동단체가 등장을 했죠. 일제 경찰은 이들 단체 활동을 이제 최대한 통제하려 했는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대 초에 각종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20년에 청년회가 그냥 일반 청년회가 251개, 21년에 446개, 22년에 488개가 조직된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단체까지 다 합쳐서 보면 1922년에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러한 단체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한국인들은 한국 민족으로 재탄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운동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조선민족 혹은 한국민족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용어는 물론 조선민족입니다만은 독립선언서와 각종 이유물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그러한 선언서들을 보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처음 접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의 민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은 것은 1906년이었기 때문에 3.1운동 때까지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과정에서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민족이라는 단어에 친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은 이제 스스로를 조선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나서서 만세를 불러야 조선이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주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입니다만은 이 선언서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무려 14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이라든가 뭐 독립이라든가 하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등장한 단어가 민족입니다. 3.1운동 당시에 평북 창성에서 만세를 부른 사람이 나중에 법원에 이제 상고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상고 취지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과 조선의 합병 이후 독립하기를 밤낮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천운이 돌아와서 다행히 올해 조선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 매우 기뻤다. 경성으로부터 지방에 걸쳐 독립만세를 부르는 이때를 맞이해서 나도 조선민족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 44살의 그 중년의 그 사람이 이런 민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상당히 놀랍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또 이 그 평등 의식이 이제 확산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에 이와 같은 신분제가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신분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놀랍게도 3.1운동을 기획했던 민족대표 33인은 전원이 평민 출신입니다. 양반들에게는 처음에 민족대표로 참여할 것을 권유했지만 김윤식이라든가 앞서 보신 윤영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민족대표가 되어줄 것을 권유했지만 그들은 모두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도교와 기독교 대표들이 나서게 된 것인데 그들은 물론 신분상으로 다 평민 출신이었던 것이죠. 또 3.1운동의 전 과정을 보면 종교인,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평민층이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도층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의식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농촌에서의 만세 진행운동을 보면 양반 유생이 기획하고 평민층이 앞장서서 운동을 전개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상호 간의 신분의식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거기에 구림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양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머슴에게 징을 치면서 이 만세운동에 앞장을 서게 했던 것이고 그 머슴은 당연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이제 머슴이라든가 그 마을에 같이 사는 평민들에 대해서도 양반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또 등장한 한글 신문이나 잡지들은 신분의식이나 낡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문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는데요. 특히 이제 백정층은 다 아시다시피 형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신교육, 신식학교가 서서히 보급이 되면서 신분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갔습니다. 양반의 자식과 평민의 자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21년 당시 동아일보를 하나 보면 경북 영양, 아주 이곳은 지금도 그 양반 의식이 상당히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영양군에서는 고래 악습이던 반상의 구별을 철저히 철피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로서 금년 가을 문묘 추기 석전에 제전 집사 두 사람을 구시대의 상인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평민 측으로부터 두 사람을 선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집사로서 평민들을 참여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상 차별 운동이, 차별 철폐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아일보 32년 좀 뒤의 일입니다만은 당시 이제 경기도 광주군에서 역시 그 소 잡는 사람, 그러니까 백정에 처 이 씨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이것을 돌봐주지 않았는데 공립보통학교 교장과 주재소 순사부장이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장식에 참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감격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42명이 참석해서 상여를 공동으로 메고 가서 장지에 안장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인습적 계급 사상을 타파하고 어떤 사람이 죽든지 동중이 총동원을 해서 장사를 치르게 하자고 의논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30대 초반은 양반층이 그 평민들의 이러한 그 신분 해방 운동에 밀려서 일부 그 충청북도 괴산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평민들을 붙잡아다가 마구 린치를 가하는 그런 사건도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역으로 보면 신분제 의식, 신분 의식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3.1운동의 사회문화수작 의의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진출입니다. 3.1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 시위 과정에서 특히 3월 5일 날 서울역에 있었던 이 만세 시위에서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당시 신문을 보면 여러 지방에서 이 기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과 기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여성들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여성 구속자는 전체 구속자의 1 내지 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시위자는 많았지만 당시 여성들을 수용할 그런 감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훈방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여성의 교육열이 크게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1운동 이후에 여성 교육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라져서 보통학교 진학률도 점차 높아졌고 회사나 공장에 취직하는 여성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관습은 여전했고 여성들은 여전히 속박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해방운동이 선구적인 여성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앞서 보신 그 나혜석의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3월 초에 아마 3월 1일의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성 여자 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고의 전신입니다만은 학생들이 종로에서 만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종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밑에 보시면 전차길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종로에 전차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학생들,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생사진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 저 헤어스타일이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또 3.1운동 1주년이 되었을 때 서울의 배화여자고고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학교 안에서지만 시위를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들에 대한 그 교육열, 교육열이라는 한편으로는 이제 여자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교육열이고 여학생들의 학구열, 거꾸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학구열도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에도 보면은 당시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제주의 여자 교육열 이렇게 해서 당시 장학회를 조직을 하고 학교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민족의 발견 또 사회의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3.1운동의 주력이 됐던 민중이라든가 뭐 대중이라고 표현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 등도 이제 일종의 사회의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결국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위해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런 여러 그림들에서도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 낸 책인데 3.1운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